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요즘 우리 세상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뭐 요즘은 극우, 극좌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보수와 진보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거라고 본다면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현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진보적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을 또 다 무효화시키고 또 반대 경우는 또 반대 일들이 벌어지고요. 유럽에서도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죠. 뭐 거기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뭐 보수파가 승리했다느니 진보파가 승리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가 지금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런 구도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차이가 좀 크지 않았는데 갈수록 차이가 커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봉합하기 어려운 이 수준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 시대를 관통하는 이 핵심 개념은 분명히 보수와 진보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단순히 그냥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 요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주의자로 키워질 수도 있고요. 진보주의자로 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주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큽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사상을 습득하는 거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은 이 성향을 바꾼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지방색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TK, 우리 TK 출신들 많죠? 고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죠. 저쪽 광주와 전라도 지방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죠. 거기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교육이라든지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그 주변의 친구라든지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쪽 지역에 있지만 그쪽 지역의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보는 대로 소수죠. 각 지역에서 영남 호남에서 소수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자라난 배경 그 속의 생각들을 그대로 습득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기독교적 생각이라고 그냥 쉽게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났는데 그걸 기독교적 생각과 등치시켜버려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도 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미 습득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요. 그러고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주장해요. 이게 기독교적 생각으로 주장해요. 그럼 중간에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적 성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제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 보수든 진보든 이 성찰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요. 그러고서 자기가 보수주의자라면 하나님도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공부해봤냐? 공부해본 적 없어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진보주의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보주의자인지 그건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본 적 있냐? 없어요.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그냥 성경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교회들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핵심은 거기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계몽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계몽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습득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끌어들여서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수주의자일까요? 진보주의자일까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진보적이면 하나님 진보주의자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보수주의자. 하나님 보수주의자지. 어떻게 하나님을 진보주의자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거기 아주 유서 깊은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 이상 된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장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저와 저 친구 둘밖에 없었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구나. 그건 뭐 유명한 교회고 거기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 조금 좀 다니려고 하면서 성경 공부 그룹에 갔었다. 성경 공부하는데 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 친구는 가만히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친구는 진보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삐거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질문할 때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 기독교인이 어떻게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진보주의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수주의자다. 이런 생각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뭐라고 대답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여서.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 보라고 예수님이 진보주의자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나갔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일까요? 진보주의자일까요? 자, 요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한 번에 하려고 제가 욕심을 냈다가 설교가 1시간 반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개로 잘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종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른 거지만 여러분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보수와 진보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도 몇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내가 이거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쉽게 쓴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지금 현실 문제에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좌파 우파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좌파 우파.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개념은 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 국민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의장석이 있었잖아요.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급진 개혁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전통이 있는데 전통을 좀 보존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 좌파 우파가 갈라집니다.
딱 생각이 되죠. 좌파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파는 아니 그래도 우리 전통이 있는데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파, 우파 앉는 자리에 따라서 저희 기준으로는 이쪽은 좌파예요, 이쪽은 우파예요. 이렇게 그냥 갈라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앉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는 뭘까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자 이제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빠르게 개혁하자. 이제 빠르게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진보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진보 빠르게 가자.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 빨리 가면 다친다. 이거 좀 슬로우 다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모든 문제는 그렇잖아요. 빨리 막 가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보조를 맞춰서 가자.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진보파와 보수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뭐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퇴보를 주장하는 거냐? 왜 쟤네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독점하고 있냐? 우리도 진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 진보를 주장한다. 근데 왜 저쪽만 좌파들만 진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그걸 사용 못하느냐? 우리는 진보 우파야. 근데 좀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 가끔 있긴 있지만 지금 통상적으로는 진보는 좌파와 통하고 보수는 우파와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좌파라고 얘기했을 때 드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공산주의. 그렇죠. 이 이미지가 덧붙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세팅에 들어오면 좌파라고는 좌익, 그죠? 바로 공산당 공산주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벌써 뭐가 덧칠해진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뭐 전쟁이 난 지도 벌써 꽤 70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이렇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일단 이제 그 정도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 보수주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것도 간단해 본다면 보수주의는 이런 겁니다. 오랜 습관의 제도 방법 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나가려는 거. 이게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제가 나중에도 보수주의의 다차원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하게 될 텐데요.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구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제일 좋아. 절대 변화시키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수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수구가 아니에요. 변화를 추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추구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수주의자도 변화를 추구해요. 근데 인위적인 방식, 급격한 방식을 피한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천천히 변화를 시도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진보주의자들은 결연하게 단절하고, 자, 우리가 가야 될 게 저기 있어. 왜 주저해? 빨리 가야지. 그럼 여기 걸치작거리는 거 빨리 끊어야지. 왜 거기에 매여 있냐? 그러면 결국 못 나간다. 이런 좀 급해요. 마음이. 빨리 나가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기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기존의 제도라고 하냐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나가려고 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뒤에 가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상, 아이디어라는 어떤 상태들이 있어요. 급격하게 이런 거. 자, 보수와 진보의 특징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양쪽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두 파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등에 대해서 양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수주의자들은 평등, 어떤 평등을 얘기할까요?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평등. 그래서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온 거는 별로 문제 없다. 기회와 절차가 평등하고 공정하다면 오케이. 그러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거 각자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로운 경쟁. 뭔가 개입하면 안 돼. 잘 경쟁하도록 지금 이제 기회, 모든 사람의 기회가 주어졌어. 절차를 그러니까 파울하지 않도록 요것만 딱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고 능력 없으면 좋은 성과 못 내고 그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한 걸 가고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동일하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중간에 누군가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거야. 요거 공정치 못하죠. 그렇죠? 근데 다 같이 시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점부터 빵점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나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상을 걸었어요. 100점에는 뭐를 주고 뭐 80점에는 뭐를 주고 딱 했는데 결과 나왔는데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빵점 맞았어. 그래서 제가 상을 바꿔요. 제가 이렇게 차등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다 똑같은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좋아하겠죠. 절반 이상은 좋아하겠죠. 누군가는 안 좋아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다음번에 내년에 제가 이거 똑같은 방식을 또 쓴다고 합시다. 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똑같이 할 거야. 내가 공부 안 해도 그때도 상급을 비슷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공부 안 하겠죠. 실력이 줄겠죠. 성과가 줄겠죠. 이게 보수주의자 생각입니다. 처음에 여기 여러분이 이거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니에요. 보수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회와 절차 평등 이건 당연한 거고 결과까지도 우리가 손을 좀 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100점 맞았고 누가 빵점 맞았으면 이게 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100점을 맞은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00점 맞았는데 다른 것들에 빵점 맞은 사람이 기여한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100점이 순수하게 이 사람 능력으로 100점 맞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다 독식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진보의 그 스펙트럼 안에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마일드한 진보주의자가 아주 급격한 레디컬한 진보주의자에 따라서 이게 쭉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든 진보주의자들은 요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는 요게 요런 식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과정이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거야.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합을 100번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100번 다 이겼어.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다 100번 다 상금 타가고 나머지 사람이 하나도 못 타가도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보주의자들은요. 역시 또 결과.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공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객관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쪽 같다 이쪽 같다 괜찮은 겁니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점점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결정하려고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자유라는 개념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실제로 보수주의자들의 입에서 평등과 정의라는 단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용어 잘 사용 안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유예요. 그래서 보수적 시민단체에 거의 자유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가 들어갔다 그럼 보수적 단체라고 보면 돼요. 거의 99% 그렇습니다. 자유.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보수적 단체는 거의 자유 매니아라고 보면 돼요. 자유가 최고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 특별히 이제 시장, 생산할 제품 결정, 판매 가격, 고용과 해고의 자유, 시장 경쟁의 자유. 이거 뭔가 개입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냥 누군가가 보이는 손으로 하게 되면 경제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 그게 뭐냐? 공동체. 공동체가 함께 잘 운영되어야 한다. 그 하위에 자유가 있는 거지 자유가 위에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더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유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유를 정의를 할 때 실제적인 자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자유롭다고 보는 거예요. 수단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내 꿈을 펼치고 싶어. 여러분이 뭐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뭐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그러면 다 될까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게 있죠. 요즘은 운동선수도 간단합니다. 돈 없으면 운동선수 성공하기 힘들어요. 갈수록 이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축구를 봐도 축구로 엘리트 그룹에서 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되게 집이 가난한 애들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배고파서 뭐 이런 애들이 가능했다는 얘기. 요즘은 못해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단이 없어. 그렇죠? 돈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아무리 있어도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경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차이점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전에 자유시장, 역시 자유가 들어갑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된다. 규제 철폐. 자유니까 국가가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규제 철폐해야 된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듣다 보면 여러분 보수주의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철폐해야 된다. 이거 대부분 보수주의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많이 들어봤습니까? 민영화.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요.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순진하냐. 지금 세상에서 자유시장이 있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증권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 있죠. 증권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폐쇄된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정보, 보이지 않는 정보, 엄청난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진공 상태의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수많은 변수들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있는 손들이 막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허울 좋게 자유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소수의 뭔가 정보를 독점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 정보의 접근권을 좀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군가 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 문제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들은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민영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율성.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내버스, 서울시 시내버스 보면 시내버스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지금 준공영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민간으로 민영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버스 요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아니 국가에서 보조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버스 요금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영화로 다 풀었다? 그러면 당연히 2~3배 그 버스 요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버스 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서민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그쪽에 직격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가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를 민영화를 해버리면 결국 사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생각했던 거죠. 보수주의는 분배보다는 성장. 분배에 신경 쓰다 보면 성장에 저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성장을 막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분배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분배는 성장의 과실이 나타난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지 처음부터 분배를 생각해 버리면 성장이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유명한 용어죠. 낙수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트리클 다운 이펙트.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양동이가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계층대로 있다고 봅시다. 위에서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을 부으면 위에 양동이에 물이 다 차죠. 그럼 넘치죠. 그럼 아래쪽에 또 차겠죠. 또 넘치죠. 이렇게 이거를 낙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만 과실을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독타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충분히 다 차면 이게 넘치니까 그 다음 사람의 혜택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의 또 그 다음 사람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잘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낙수 효과.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신경을 안 쓰면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사회가 힘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게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 안 된다. 진보주의자들은 그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너 좀 나눠 이렇게 해야 나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보수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나눠질 거라고 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입해서 나누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이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이런 모든 차이들이.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다? 자유경쟁 체제. 그래서 보수주의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갖 종류 학교들이 막 생겨나죠. 실력에 따라 너희들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뭐 국제학교, 무슨 학교, 뭐 자율학교, 무슨 학교 막 생기는 거야. 너 실력대로 해. 그렇게 가야 너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보주의자를 잡으면 이걸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평등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등교육. 자유경쟁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격성의 증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가 지금 체제가 거의 보수주의 생각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생각을 좀 갔죠. 각종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를 동료, 동급생, 친구 이런 관계로 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보는데 너무 민감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부정해야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자기가 관련이 있는 것만. 자기가 관련이 없는 부정에 대해서는 요즘 별로 관심 없어요. 요게 제가 보기로 요거 여기는 사족인데요. 박근혜 탄핵 상황과 윤석열 탄핵 상황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박근혜 탄핵 상황에 뭐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유라가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하나 딱 터치하게 되면 이거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는 문제가 생기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뭐 잘 해먹으라 그래.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돼. 이런 생각이에요. 갈수록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이렇게 쭉 보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그 모습이 집약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진보주의자들도 나름대로 또 교육 막 하려고 대안학교, 뭐 학교 이렇게 막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 이념을 잘 보시면 진보주의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에 대해서 약간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인간성 교육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도 하고 고전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안학교 이런 데 가면 선생님들도 그냥 별명으로 막 부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통적인 권위주의 체계를 타파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어떻든 그런 식의 것들이 진보적인 학교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다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추렸고요.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보수주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해요? 진보주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더 옳을까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예요? 이런 설명에 의하면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들이 이럴 때서 자기 분열을 할 때가 있어요. 속내는 이쪽에 맞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닌 척 투표장에서 이제 속내를 찍는 거죠. 여러분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주의자예요? 자, 아직 결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 진보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두 개를 다 종합을 해봐야 우리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수주의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통의 가치.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통의 가치를 지키자. 그리고 변화를 시켜도 좀 천천히.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요거 좀 잘 구분하면서 너무 빠르게 막 하려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것들도 그냥 쓸려버리니까 요거 좀 천천히 가면서 좋은 것들은 가려서 보존하고 바꿔야 될 것들은 바꿔나가자. 이렇게 천천히 가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삶에서 지속되어 온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릴 만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왔던 어떤 가치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가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현대로 들어가면서 가족 해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어섰어요. 곧 2030년쯤 되면 절반 정도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또 뭐 아직은 이제 뭐 고향에 가고 집에 가고 부모님 댁에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아직은이에요.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안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명절 때가 되면 거의 가족을 공격하는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잡지나 신문에 이런 거 보세요. 진보적 매체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명절에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얘기, 명절 증후군 무슨 얘기 이런 얘기 막 쏟아내요. 결국 뭐냐면 가족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뭔 의미가 있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가족이 의미가 없나요? 가족이 다 해체해서 1인 가구가 된다면 다 될까요?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가족을 다 해체하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족에 매이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전통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쪽 완전 극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됐나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럼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를 집단으로 그 보육원에서 다 키우는 거잖아요. 부모가 키우지 못하게 하고. 그럼 지금은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산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생산을 하니까 사람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이제는 뭐 부모 뭐 이런 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괜찮을까요? 저는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거라고 봐요. 전통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기능들을 해왔거든요. 일단 1차적 양육과 교육이라는 거. 이게 교육이 공식적인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교육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화 과정의 출발점이죠. 사회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화라는 것, 가정에서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은 사회의 1차적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정서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모든 육아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키우는 거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족의 의미가 있는데 갈수록 이 부분들이 퇴색되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아니야, 이게 인류 역사상 가족이라는 것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좀 천천히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쉽게 얘기한다면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 크게 얘기해서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현실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뭔가 발이 땅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공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을 막 꿈꾸니까. 현실주의자들은, 아니 보수주의자들은 발이 땅에 아예 풀로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돼 갑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을 살다 보면 현실 문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허공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을 펼쳐라.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사기다. 뭘 꿈이 이루어져? 그럼 꿈 이루어진 사람 대한민국 5천만 명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몇 명일까요? 도대체. 조사를 해보면.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는데 조사해보면 내가 원래 꿈이 이루어졌어, 내 인생은.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짓거려대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네 꿈을 펼치라고. 그러다 어떻게 하죠? 패가 망신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런 경우들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살아봐. 너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청년 때 좀 힘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로 얘기해? 모두 다 꿈을 꾸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니? 소 키워야 될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공중에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이상만 꿈꾸면 그럼 돈은 누가 버냐? 너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종종 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다 나서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그죠? 선교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슨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상하게 막 그거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일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돼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경쟁에 대해서요. 진보주의자들은 경쟁을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걸 양극화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경쟁이 신뢰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죠?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아냐면 인간은 죄인이야. 이 얘기 나중에 할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이 본성을 너무 잘 알아. 인간의 욕심, 내재해 있는 욕심, 욕망,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요.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너무 무시해. 무시하니까 현실에 뭐가 안 맞아. 안 통해요. 이런 부분에. 이게 또 너무 또 양구로 가면 또 그래요. 이쪽은 막 인간의 욕망을 막 채워주기 위한 정책만 막 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무시하고 이상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의 정책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맞춰주는 쪽에 거의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요.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이상주의적 생각이 많아. 현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욕망 덩어리라는 것들을 너무 무시해. 그걸 인정하고 뭔가 정책을 펴나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이상주의적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정책이 안 통하는 거야,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람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남을 이기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경쟁은 나름 좋은 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K-팝,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됐던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경쟁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1990년대 이때쯤에 그 서양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주제? 왜 동아시아의 몇 개 나라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됐을까? 이게 기이했던 거예요. 여러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였죠? 경쟁에 의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육, 그래서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경제가 급격히 발전된 나라를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쟁을 무조건 도외시한다고 대학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실력을 키우고 뭐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 보수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장점을 얘기를 했고요. 뭐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자, 평등과 자유경쟁주의 앞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평등, 정의, 자유, 경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평등의 어떤 평등을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 절차의 평등, 그렇죠? 기회의 평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도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불평등하더라라는 것.
이게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자, 제로 지점에서 이제 100m까지 뛰어갑니다. 됐죠? 다 같이 100m로 뛰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이제 각자 복장들은 어떻게든 뭐 하고 오겠죠. 요즘은 이제 점점 뭐가 슬림해집니다. 거치장거리는 거를 없애려고. 그리고 신발들도 최적화된 신발들이 이제 신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건 뭐 자유니까. 딱 봤는데 이 친구는 정말 슬림한 복장에 런닝화가 최첨단의 런닝화를 신었어. 나 땡땡 이런 뭐 최첨단의 이걸 딱 신었어. 뒤에는 등번호만 딱 보여. 옆에 있는 친구를 딱 봤더니 슬리퍼야. 미끄러지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뭔가 짐을 지고 있어. 거기에 등번호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봤더니 20kg를 지고 있는 거야. 자, 총소리가 울렸어요.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사인 볼트와 제가 뛰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하나만한 경기죠. 겉으로 볼 때는 동등한 조건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여러 조사가 나오는데 갈수록이에요. 제가 이런 조사를 처음 본 게 2010년경부터 봤는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을 조사를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갈수록 그 부모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심해지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그 자녀의 학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 이미 초등학교 때 결정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이들을 해피하게 키우는 거. 개구장이로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목표로 삼는 게 서로 해피하고 좋을 것 같아.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러니까 괜히 언감생심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될 때 그 끝에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가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또 여러 조사에 의하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일수록 부자들도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걸로 나와요.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점점 장벽을 높이 쌓는 겁니다. 장벽을. 못 들어오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낙수 효과 될까요? 위에서부터 물이 뚫려내면 이렇게 되면 될 거라잖아요. 여러분 실험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에 상층부잖아요. 요 그릇을요 큰 거로 바꿉니다. 계속해서 큰 거로 바꿔요. 넘칠 것 같으면 빨리 큰 거로 또 바꿔요. 넘치고 또 큰 거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밑에서 기다리는데 물이 안 내려와. 내려올 때 됐는데 분명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수 효과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계속 위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 그러는데 예전에 원래 낙수 효과면 그게 중소기업, 하청업체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와. 내려오는데 찔끔 한 방울씩 내려와. 왜? 여기서 계속 그릇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카네기인가요? 카네기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카네기 대답은 뭐였죠? 더 more.
간단합니다. 끝 없어. 더 많이 가질수록 좋아.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나는 인생에 요 정도만 있으면 나는 정말 만족하며 살겠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 위를 보죠. 그 사람은 또 더 위를 봐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는 실제로 작동 안 합니다. 갈수록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이거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최우선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러 문제들이 다 있는데 어떻든 경제 발전. 처음도 경제 발전이요, 마지막도 경제 발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확신은 뭐냐면 경제가 발전이 되면 다른 가치들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거라고 봐요. 인권도 증진이 되고요. 남녀 평등도 이루어지고요. 사회적 약자들도 잘 살게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낙수 효과나 뭐나 기회평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약간 좀 위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지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 정책,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은 거의 진보적 사람들의 산물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마지못해 합니다. 밀려서 주도적으로 하려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경제가 사회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내버려두고 또는 각 개인의 온정주의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이걸 국가 시스템으로 뭔가를 하려 그러면 망가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도 강조하지만 집단의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 규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바치라 그랬어요. 11조의 주된 목적이 뭐죠?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잖아요. 성막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3년째 11조는 누구에게 들어간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또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야, 이거 좀 엄청난 거예요. 전 국가의 11조가 모였는데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 한 사람들한테 줘라. 이게 지금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에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쭉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떨어진 거 다시 줍지 마라. 추수하다 보면 예전에 나수를 이렇게 추수를 할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단을 잡지만 이게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내버려 두라. 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거 가져가도록 내버려 둬라. 다 밭이 있으면 이렇게 삐뚤빼는 귀퉁이 이렇게 베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귀퉁이 빠짐없이 베도록 하지 말아라. 좀 성성하게 베라.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이건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회 약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발전되면서 동족끼리는 못하게 됐는데, 근데 구약 초기의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규정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이자를 줄 사람들은 이자를 받는 거 괜찮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랬겠죠. 이자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족을 붙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까지 해요. 내가 이거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너 집 하나 있으면 됐지. 왜 집을 막 그러면 뭐예요? 너 혼자 산 거 다른 사람들 집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욕망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참 오래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까.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훨씬 더. 근데 왜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한다면 이건 뭐 이렇게 돼야 돼.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 중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함께 사는 거 아니니? 즉 너희는 공동체이지 않니? 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봐야 되지 않냐? 그들을 뭔가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뭐 완전 평등, 재산 완전 분배 이렇게까지 하나님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급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 사람들의 그래 기본적인 삶은 지탱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서 예배를 안 드려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아주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 끓는 외침이 내 귀에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수주의자입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보듬고 함께 갈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수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그래도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함께 동료 시민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보듬고 서로 세워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기독교인이 먼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또 한국교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제도로 만들어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